이 장면의 시작이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거울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알이나 궁금한 이야기 Y의 그 범죄자들 범행 전후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CCTV 찍힌 장면을 보면은 그 범죄자들이 거울 보는 네, 그알 채널 2022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 박지선 교수님과 함께 보고 있는 영화 속 심리 지선 씬의 마인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그알이 분들도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장소부터 힘을 많이 줬거든요. 그알 채널 최초로 SBS 사옥을 벗어났습니다. 일이 커졌어요. 네, 이렇게 컸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도준호 PD님도 네. 뭔가 달라 보이는데 사실 제가 이게 촬영할 때마다 나름대로 의상을 좀 신경 쓰거든요. 네. 그랬는데 댓글을 보면은 뭐 도피디는 단벌 신사냐, 왜 같은 옷만 입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처음으로 제가 의상팀의 힘을 좀 빌어봤습니다. 네, 어때 괜찮나요? 의상도 의상이지만 메이크업이 처음 만지면 안 되지. 메이크업을 지금 네네. 하셨는데 엄청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교수님 오늘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의상? 저도 오늘 처음으로 사실 그 아래에서 의상을 준비해 주신 거라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네,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아낌없이 투자해서 준비한 지선 씬의 마인드 어떤 컨텐츠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범죄 심리학자와 함께 영화 속에 나타난 범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화를 함께 볼 건지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고심 끝에 고른 첫 작품 궁금하시죠? 네. 여기 전화기 필요하거든요. 이거 설명할 때. 4885 너지? 야, 4885. 너지? 요 장면 기억하시죠? 요 장면. 예,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뒷번호 4885. 바로 이 추격자를 함께 볼 건데 제 연기 괜찮았나요? 좀 다소의 항마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시대 마인드의 이제 첫 문을 여는 추격자 영화의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시청자분들도 감안하고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영화가 2008년 2월 14일에 개봉을 했거든요.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었는데도 당시 상영작 중에 독보적으로 흥행 1위를 하고 관객 수가 5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때 2008년이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훈민정음 랩으로 UCC 스타의 삶을 좀 이제는 소주답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알 PD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중호 그리고 영민 이 두 사람이 영화의 중심 인물이죠. 엄중호는 전직 형사였지만 현재는 출장 안마소를 운영하고 있죠. 어느 날 데리고 있던 여성들이 사라진 게 사건의 시발점이 되고 여성들을 팔아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영민을 쫓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인물이 미진이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 미진이 지영민을 만나면서 이 과거의 여성들이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고 그 배경에 지영민이 있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계기가 되는 역할이죠. 맞아요. 국내 최고 범죄 심리학자와 함께 오는 그 추격자 지선 씬의 마인드만의 추격자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요? 그 감상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고립된 단독 주택에서 벌어지는 연쇄 사건 이야기.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추격자란 영화 하면은 아무래도 그 프로파일러의 지영민과의 대화 씬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상징적으로 기억하시잖아요. 맞아요. 지영민이라는 사람의 성격과 본질과 또 그걸 간파해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정 이런 포인트로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영화 속의 프로파일러가 끝내지 못한 그 분석을 이어받아서 교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네요. 씬의 마인드니까 가능해요. 씬의 마인드니까 지선 씬의 마인드입니다. 그렇죠. 플레임은. 저희가 오늘 뭐 주로 하는 얘기가 영화에 나오는 사건들 그리고 인물에 얘기할 텐데 이게 어쨌든 허구의 인물이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조금 사건에 대해 가볍게 좀 혹은 웃으면서 얘기한다더라도 영화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할 사상 이렇게 가볍고 밝은 마음으로 녹화에 임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근데 이제 영화니까 가능한 거죠. 지선 씬의 마인드의 첫 상영작이죠. 추격자.
함께 볼 첫 장면은 영화 속에서 영민이 성매매로 유인한 미진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공격을 감행하는 바로 그 장면이죠. 함께 보시죠. 유진아, 집에 가고 싶어? 왜 집에 가고 싶은데? 왜 네가 살아야 되냐고 말해봐. 없는 거다, 그치? 딸이 있어요. 사람들은 네가 없어도 모를 거야. 당연히 찾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 지영민이 이 장면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평범한 동네 청년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처음 본색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 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원하는 미진을 보는 그 영민의 표정이나 대사가 너무 섬뜩했어요. 저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너가 없어져도 모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네가 없어도 모를 거야. 당연히 찾는 사람도 없을 거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주는데, 아, 사람들은 내가 없어져도 모르겠지라는 그런 생각과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사람이면은 평소에 본인이 존재감이 없다. 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미신한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저렇게 잡아와서 해치는 그런 데서 유일하게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범죄자들 중에서 과거에 이제 고창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김혜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초등학생도 살해하고 뭐 남매도 살해하고 이런 연쇄 살인범인데 피해자 중에 한 명 여고생이었는데 살해하면서 너는 다음에 태어나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살아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맥락이 뜬금없죠. 왜냐면 피해자와 아는 관계도 아니었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나중에 이제 면담할 때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엄청난 가족폭력 피해를 입었고 항상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발가벗겨져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은 피해자한테 하는 말이라기보다도 내가 나쁜 아버지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너가 이런 피해를 입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영민의 대사를 미진한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영민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서 관객분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면은 지영민이 망치로 미진을 공격하려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치거든요. 약간 좀 어설퍼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쇄범들은 결국 자기가 가장 하기 쉽고 하기 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피가 떨어져서 혈흔이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은 피하려고 하겠죠. 실제라면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는 방향으로 범행 수법이 변화를 이미 해왔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장면의 시작이 사실은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거울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아, 그 지영민이? 그렇죠. 예. 근데 그 알이나 궁금한 이야기 Y에 그 범죄자들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CCTV 찍힌 장면을 보면은 범행 전후에 거울 보는 맞아요. 몇몇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잘 나오는데 사람을 저렇게 감금을 해놓고 연장을 들고 들어가면서 거울을 본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잘 드러나는 게 이제 무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저런 끔찍한 그 행동이 사실 지영민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그리고 저런 일이 많이 있었다. 아, 그전에도? 일상이다. 어쨌든 지영민이 딱 화장실 문 열고 들어와서 거울을 본 장면에서 아, 너는 초범이 아니네. 를 바로 캐치하신 거잖아요. 네. 그걸 감독분이 아마 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요 이제
범행을 한 첫 장면을 보고 좀 많은 얘기를 하신 건데 교수님은 원래 영화 볼 때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보시나요? 저는 원래 이제 코미디 영화는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아무래도 범죄 영화는 좀 나라면 다르게 구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죠. 저 같으면 저 장면에서 미진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유진아, 집에 가고 싶어? 왜냐하면 피해자가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영민한테는 어떤 뭐 인격이라던가 이름을 기억할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지영민의 허술함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 다음 장면에 원래 그 단독주택에 집주인 찾아온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살해를 하고 시체를 다 처리 못한 상태에서 엄중호를 만나는 거잖아요. 요때 이제 4885 너지가 나오는 건데 이 두 사람의 추격전이 시작이 되고 결국 두 사람이 지구대로 가게 되는데 지구대에서 보이는 지영민의 태도가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지영민 씨, 저 차 누구 차예요? 네? 차요? 네? 그거 아는 사람 차인데. 아는 사람 누구요?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궁금해요? 아니, 난 차 주인을 모른다니까. 지영민 씨 핸드폰이 011인가 016인가? 016이요. 핸드폰 없다면서요? 예? 아가씨들 팔았죠?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아니요.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뭘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죽였어요. 저는 그 이 장면을 보고 야, 이 영화는 다르구나. 확실히 뭔가 다르다. 갑자기 죽였어요라고 좀 자백을 하는 거잖아요. 연쇄범들이 물론 잡히지 않아야 자기가 계속 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또 이 많은 연쇄 범행을 내가 저지른 거다라는 걸 또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상황에서도 단순히 아가씨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 범행을 내가 한 거다라는 거를 살짝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제 저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연쇄살인범 중에 정남규가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이제 편지에 쓴 내용이 있는데 저는 도합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10명, 20명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13명을 죽였다라는 건 다른 얘기죠. 13명은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잖아요. 그리고 그 문장의 무서운 점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나눠서 이걸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앞에 도합이라는 부사어가 나와요. 이 숫자들을 본인의 업적, 성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라진 아가씨들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저지른 범죄, 그러니까 이걸 내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럼 이거는 죽였어요라고 하는 게 뭐 자백을 했다라기보다 과시죠, 과시. 얼마나 사실 자랑하고 싶어. 이 말을 하면 내가 위험해지는 것도 알지만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존재감이 없이 살아온,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경찰서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아까 대사 중에 궁금해요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섬뜩했어요. 그거 아는 사람 차인데. 아는 사람 누구요? 궁금해요? 알고 싶냐. 근데 그 답을 나만 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런 통제, 권력, 그거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 거죠. 야, 그걸 되게 잘 표현했네요, 영화가. 근데 그 엄중호의 말을 경찰이 절대 믿진 않잖아요. 그 중호가 경찰을 사칭했던 것 때문에 뭐 괘씸죄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엄중호의 진술서가 잠깐 나오거든요. 지영민 씨 핸드폰이 011인가 016인가? 혹시 그 부분이 조금 허술해서 그랬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한번 그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실제 이게 그 영화에 나왔던 엄중호의 진술서거든요. 이게 영화의 소품이라고 하기에 너무 아까울 정도로 중호의 관점에서 너무나 잘 쓰여진 진술서예요. 이거 볼게요. 네네. 사라진 아가씨들을 찾으려고 했던 건 굉장히 오랫동안 중호가 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헤맸던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근데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짧잖아요. 네.
교통사고가 났다로 끝나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네. 왜 지영민이 수상한 사람이고 아가씨들의 실종에 지영민이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영민한테 달려든 것. 그래서 이 진술서의 포커스는 교통사고가 난 그 시점부터가 중요한 거죠. 왜 경찰들이 이 사건을 봐야 되냐? 왜 경찰들이 지영민을 에게서 정보를 캐내야 되냐? 그러면서 문장이 아직 안 끝나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만약에 저한테 이걸 주고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라고 했으면 이거는 부모가 직접 겪은 일이 맞다. 신빙성이 높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혹시나 하는 생각이라는 건데 행동은 생각의 결과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실제 경험했던 일을 진술하려면 왜 내가 이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순간적으로 지나간 생각이나 의심, 추론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 혹시나 하는 생각이라는 저 부분은 이 경험이 허구면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놈을 잡은 것 뿐입니다. 이제 저거는 좀 정당한데 네, 잡은 것 뿐만이 아니고 사실 폭행도 했죠. 네. 그 얘기 뺐네요? 네, 뺐죠. 네. 정당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은 경찰한테 뭘 해라고 지시를 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핸드폰 빨리 찾아라라고. 그러니까 엄중호의 과거 직업적인 특성이 몸에 밴 그런 진술서죠. 야, 제작진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저 위에 깨알같이 서비스. 아 서비스업이네요. 네네네. 야 진짜 이것도 하나하나 되게 신경 써서 만드네요 영화에서. 우와. 근데 사실 그 중호도 착한 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캐릭터기도 하고. 교수님 봤을 때 중호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호는 경찰이었다가 뇌물을 받아서 맞아요. 네. 잘렸죠. 그리고 지금은 포주. 굳이 그렇게 표현해.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인간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고 오히려 경찰이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중호가 나서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중호를 응원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 응원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사실 김윤석 배우의 역할, 그게 굉장히 잘 구현되지 않았나. 어쨌든 지영민이 지구대에서 의미심장한 살인 자백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엄중호의 강력한 주장으로 경찰서로 이송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영민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자기 범죄를 진술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렇게 죽였어? 목도 졸라보고 칼로 대봤는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벽에 걸어요. 아세요? 그리고 발목 뒤에 있죠, 그 심줄. 아킬레스건? 네. 거기를 칼로 따요. 그렇지. 그래야 가벼워지지.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 토막 내고 묻는 거죠. 어디다? 네? 9이나 되는 사람을 집에다 묻었을 리는 없잖아. 아니 그 9 아닌데. 어? 12인데. 이 장면 보면 지영민이 정말 수사에 협조적이에요. 면봉으로 이제 입 채취할 때도 입을 정말 최대한 크게 벌려서 협조를 해주고. DNA 샘플 채취하는 장면은 이제 그분이 존댓말을 하잖아요. 아 하세요 이렇게. 네. 아세요? 지영민 같은 열등감이 심한 성격은 본인한테 또 저렇게 아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거나 하면 태도가 달라졌을 수 있는데 근데 자기를 이제 존댓말을 쓰면서 공손하게 하라는 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상대방에 따라서 태도가 많이 바뀌죠. 지영민이라는 캐릭터가. 네. 그리고 이제 범행 수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술술술 얘기하자고 있잖아요. 저건 어떻게 봐야 되죠? 왜냐면 범행 수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런 사람들한테는 본인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내용은 자기가 아가씨들을 죽였다라고 말한 그 과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아까 나왔던 대사 중에서 정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하게 된 이유가 뭐 묶어도 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힘들어하더라 피해자들이. 근데 사실은 지영민이라는 캐릭터는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걸 신경 쓸 캐릭터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내가 힘들더라.
이게 맞죠.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지영민은 사이코패스로 보이는데 실제 사이코패스 범죄자 중에 지영민과 가장 비슷한 성향을 지녔던 범죄자 누가 있을까요? 지영민은 여러 연쇄 살인범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처음에 지영민이 아가씨들을 만나는 차에 자기가 타서 그 장면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네. 거기서 드러나는 모습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연쇄살인범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남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흉기로 무조건 공격해서 사람과의 대인관계나 상호작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는 말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유인해서 차에 태우고 이런 식으로 살해를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는 강호순과 이제 닮아있죠. 그리고 피해자들을 고립된 공간으로 납치해서 둔기를 사용해서 살해하는 장면은 유영철의 수법과 굉장히 닮아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영화가 나올 때는 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은 없었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아.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영민이란 캐릭터를 봤을 때 여러 범죄자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아, 그러네요. 지영민이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범행 수법까지 술술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지영민이 그 범행 동기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새끼 왜 살해 동기가 없어? 왜 자꾸 횡설수설만 하지? 특별한 동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럼 네가 하나 만들어 넣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예,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장면이 굉장히 희화되어 있는데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거죠. 사람을 여러 명을 죽였는데 동기가 없어요. 한 2004년에 이제 유영철이란 범죄자가 이제 잡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난감했던 게 동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처음 쓰인 게 2003, 4년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닌가라는 이제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연쇄살인범들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나면은 대부분은 어떤 동기가 명확했던 거예요? 보통은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거나 뭐 복수나 보복의 의미로 이런 동기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데 아마 저 상태로 언론 앞에 쓴다면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죽였습니까?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거나 끼워 만들어서라도 넣으라는 넣어라.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가 중반쯤 왔습니다. 엄중호가 미진의 딸인 은지를 돌보면서 미진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지영민은 드디어 이 장면이 나왔네요. 치조실에서 분석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요. 그럼 여자친구냐? 없어요.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있어요? 1년 정도. 섹스도 해봤겠네요? 그게 왜 궁금해요? 대답하기 싫으면 간둬요. 물었잖아. 그게 왜 궁금하냐고. 너 성불구지? 여자들을 보면은 섹스는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여자들 정으로 죽인 거지. 그 정을 여자애들 머리에다 때려 박을 때의 그 쾌감, 그만해요. 그 쾌감 때문에 여자들을 죽인 거잖아. 그만하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왜 죽였어? 그냥 앉아있어. 내가 말해줄게. 앉아 이 새끼야. 내 말이 맞지? 응? 섹스를 하고 싶은데 몸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여자애들은
교수님 이 장면 보시면서 계속 웃으시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저 박사님 역할을 맡으신 배우의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그죠. 표정이나 시선이나 이런 게 되게 가짜는 대상을 볼 때 표정과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박사님 안경 벗고 딱 멘트 할 때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너 성불구지? 하는데 와 그때 이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 판은 지영민이 완전히 진 거죠. 걸려든 판인데 자기가 성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저 장면에 과도하게 몰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본인이 넘어갔잖아요. 지금 걸려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약점을 과도하게 노출한 씬이죠. 그럼 지영민이 저렇게 과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결국 분석관이 얘기한 게 사실이어서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맞다고 자백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의 끝이 그 경찰 간부가 박수를 치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브라보. 그게 자백이 나왔어요. 자백은 안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라는 말은 그런 거는 맞는데 그래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동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가 사실 대사가 좀 훅 지나갔던 것 같아요. 잘 기억도 못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유가 그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 죽인 건 맞는 거예요. 자백을 한 거네요. 야, 그러면 이 조사관님의 분석을 정리해 보면 성불구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정을 성기로 생각하고 정을 여자의 머리에 때려 박을 때 느끼는 쾌감 때문에 여자를 살해한다는 건데, 그럼 이 분석관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는데요. 틀린 게 있어요? 네. 어떤 네. 부분이죠? 이게 네. 피해자가 다 여성일 때 네.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저 범죄자가 여자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네. 여자한테 분노가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엄청나게 분노가 있고 화가 나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다, 때리고 싶다라고 할 때 네. 결국 그 대상은 누가 되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장면에 나오지만 지영민이 본인 누나의 아이를 해친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사람들도 살해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피해자가 여성인 범죄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어떤 동기나 범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혐오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살면서 갖고 있는 불만이나 그 뿌리 깊은 열등감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박사님의 분석은 반은 맞고 나머지 반도 사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영화 속의 범죄자들을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괴물이 됐나, 뭐 어릴 때 학대를 당했나, 혹은 뭐 과거에 불행한 일이 있었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이 지영민의 개인적 과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꾸 이제 서사를 부여해 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전혀 없어요. 그러게요.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죠. 이 사람이 저지른 행동과 그 결과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서 저렇게 됐냐는 거는 저희 같은 범죄 심리학자가 그걸 알고 이해해서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의 배경이나 서사는 중요하지 않죠. 사실 요즘도 이제 이런 사건 났을 때 그런 서사를 주는 거를 지향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한 13년 전 영화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드러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시대를 앞서가면 맞죠. 어쨌든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다행히도 미지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되찾습니다. 겨우 탈출해서 인근 슈퍼에 몸을 숨기고 그때 영민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죠. 하필 그 순간에 담배가 떨어진 영민이 미진이 숨어있던 개미 슈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장면 함께 보시죠. 아줌마! 아줌마! 그래. 담배 줘? 예. 왜 그래요? 여기 좀 있어라, 총각. 왜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멀쩡한 아가씨를 가둬놓고 죽이려고 그랬대지 뭐야? 수고하세요. 조금만 있으라니까.
왜요?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아줌마, 어, 혹시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저기 몽둥이는 없고 여기 망치. 이 장면이 진짜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 하필 그 지영민에게 쥐어준 게 그 망치였어요. 지영민에게 좀 익숙한 도구일 수 있는데 그 장면에서는 지영민이 그 전에 하던 사례와 좀 다른 부분이 좀 보였었나요? 어땠어요? 사실 원래 같으면 지영민이라는 캐릭터는 그 고립된 공간, 그 단독주택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겠지만 저 상황은 미진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와 동시에 슈퍼 사장님과 미진을 살려둘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지영민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살해한 거죠. 그럼 실제로 연쇄 살인범들 중에서도 저렇게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용철 같은 경우에 황학동 살인 사건이라고 있는데 네. 황학동 시장 상인이 그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가지고 접근한 유영철을 의심하니까 잘못하다가는 본인이 지금 경찰서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인에 이른 사건이 있는데 네. 그 사건에서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유영철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오피스텔에 가서 그 망치를 가져와요. 본인의 도구. 그러니까 저 장면에도 나오지만 지금 저 상황에서도 망치를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 흉기 이런 거를 저 상황에서도 사실 찾는 거죠. 아줌마, 어, 혹시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저기 몽둥이는 없고 여기 망치.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탄성을 자아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영화 속 역대급 민폐 캐릭터로 매번 꼽히는 캐릭터 중 하나가 이 슈퍼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교수님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슈퍼 사장님한테 이제 비난의 시선을 사람들이 많이 보내는데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거기서 중요한 건 지영민이죠. 그 슈퍼에 여러 번 왔던 걸로 보이잖아요. 평소에 지영민은 슈퍼 사장님이 정말 저렇게 너무 무서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롭고 믿을 수 있는 그냥 정말 우리 주변 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폐 캐릭터 이런 말은 사실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오히려 네. 사이코패스의 평범성을 부각시키는 장면. 그런 장면이다. 네. 또 다르게 보이네요. 교수님 보니까. 역시 지선 씨네 마인드가 맞네. 그 우리가 이제 지영민 얘기를 주로 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이 엄중원한 인물이 정말 목숨 바쳐가면서 지영민을 잡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목숨 바쳐가면서 열심히 쫓아갔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중원은 저렇게까지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셨잖아요. 네. 형사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하나만 생각해, 잡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서 어떤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펼쳐졌을 때 전직 형사라고 해도 그 잡아야 한다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직도 노리지 않았어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진짜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가능하죠. 복지. 네. 이거는 좀 설득력이 있네요. 영화의 이해도가 확 높아졌어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네요. 근데 결국 그 중호의 입장에서 지영민을 잡았지만 그 미진은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엄중호의 추격은 성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게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았잖아요. 엄청난 성공이죠. 실제로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엄중호랑 맞닥뜨리는 장면이 거의 마지막에. 네. 어디 가냐? 그 지영민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는 장면이에요. 집을 나서서 어딜 가겠어요. 어디 가려는 거예요? 좀 궁금한데? 또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러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교회 가나 싶었는데? 교회를 왜 회개하러. 이게 느낌이 안경 쓰고 이렇게 차려본 게 궁금했어요. 우리 제작진끼리도 지영민은 어디 가는 걸까? 피해자를 유인할 때까지는 멀쩡해 보여야죠.
근데 그 생각은 못했어요. 안경은 여기 멍들고 이런 거 가리고. 아, 그 몰골로 또 범행 대상을 찾으러 나갔을 것이다. 지영민. 와,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아, 지영민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저 상태에서 경찰도 감시하고 하는데 뭘 또 사람을 또 죽이러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모습에 슈퍼 사장님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네요. 결국 엄중호가 또 다른 사건을 막은 거네요, 그러면. 야, 지금 교수님이랑 보니까 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다음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A인 줄 알았는데 B인 것도 많고, 물론 그게 뭐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되게 새롭습니다. 추격자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추격자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박지선 교수님이 본 추격자, 지선의 시선이 궁금하거든요. 잔혹한 범죄를 그리면서 그 잔혹한 장면을 묘사하는 데 치중하지 않고 그것을 찾고 추격하고 응징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그 중호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잘 묻어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아쉬워하는 거는 이 영화 초반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형적인 성매매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나와요. 미진 전에. 그렇죠. 예. 이 영화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성매매 여성으로서 미진이 그려졌다면 아이가 없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걸 보는 관객의 시선에서 그게 달라졌을까? 피해자는 다 피해자고요. 이 세상에 고귀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진이라는 캐릭터에만 너무 우리가 주목을 하기보다는 잔혹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살해된 그런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전반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지선 시네마인드 오늘 첫 편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도주 PD님과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라는 어떤 작은 토크에서 시작되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로 발전을 했는데 그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벌써요? 뭔가 영화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거를 또 범죄 심리학자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다르게 돌아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이네요. 지선 시네마인드 첫 상영작 추격자였고요. 다음 상영작은 어떤 영화가 될지 기대되시죠? 네, 그아리 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